9월 FOMC 회의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5가지 악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시작될 미국의 2024 회계연도를 앞두고 셧다운을 둘러싼 경고음도 한층 더 커진 상황인데요. 연말 증시 흐름을 뒤바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9월 FOMC 회의 결과가 채권과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나 크다 이렇게 진단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전체적인 증시 흐름은 예. 종목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반기 들어서 일부 사람들이 주식을 사라 하는 7월 달에 있습니다는 예. 오히려 그 많이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을 좀 실현해 주십사. 그렇죠. 현금도 하나의 그 종목이니까 그래서 차익 실현한 현금을 갖고 있을 때는 지금 물론 이제 직접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 놓으면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재테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익 실현 현금 가지고 아직 주식이 살 때다 이런 얘기는 좀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정치적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악재들이 좀 많이 터진다. 그러면 정치적 거버넌스는 뭐냐 하면 셧다운 문제라든가 예. 노조 문제도 이게 정치적 셧다운 문제, 그렇죠.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악재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차익 실현 현금을 아직 주식에 적극적으로 사지 말라 하는 입장을 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제 시발점이 지난주에 그 9월 페드 회의 결과죠. 예. 그 여파는 주식도 주식이기입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채권과 특히 외환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런 환경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개됐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10년물 국채금리 4.5% 돌파했습니다. 역시 셧다운 우려가 겹치다 보니까 페드의 그 9월 매파 속성 겹치면서 예. 지금은 장중엔트는 이게 4.55까지 갔습니다. 지금 마감으로 한 4.4 정도로 이렇게 끝나지 않았느냐. 4.53, 예, 53 맞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4.55까지 올라가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채권 시장 투자했던 사람들은 위기에서는 그래요. 대학살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국내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물 위주로 채권이라든가 채권의 ETF 실제로 돈을 많이 넣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장기적으로 가서 마지막에 인플레가 안정돼서 캐피탈 게인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사실 2표만 생각하십사.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시청자한테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단기물 위주로 산 사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가 고착화된다. 앞으로 2에서 3년 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2에서 3년 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채권은 투미 현상까지 벌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투미 현상이라니까 반드시 채권 공급이 늘어나니까 유통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반비례 관계가 있는 금리가 올라간다. 저렇게 금리가 미국 금리 10년물 금리가 4.5까지 장중에 올라가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 입장에서 채권에 대해서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손실을 기록하는 상태에서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잃어버린 시기가 다시 우려되는 거죠. 아시겠습니다는 2009년 서프라임 리먼 사태 이후에 미국의 제로금리가 되니까 달러 부채를 금리가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빚무서움 오르고 굉장히 빌렸던 국가들이 신흥국가들이죠. 이게 만기가 이렇게 2019년서부터 들어와서 2020년서부터 2025년까지 매년 4천억 달러 부채마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변동금리거든요. 금리가 높아갔죠? 그러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자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돼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시기가 닥칠 것이다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우리가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든가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 그래서 1년 전에는 달러 스마일 이론에서 그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의 킹 달러, 갓 달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달러 인덱스가 114에서 199까지 떨어졌죠. 원달러는 1,400에서 1,440에서 1,220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번은 다릅니다. 1년 후가 된 이번은 다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6 정도 되고 자, 이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다. 일본의 그 위에다가 오락가락했죠.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상태에서 잭슨홀 미팅에서는 인플레가 낮다.
금융 완화 정책 지속할 뜻을 부시다가 예. 엔달러 환율이 148엔 가니까 변경하겠다. 그런데 사실 일본은행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엔달러 환율이 다시 119엔까지 국제 환투기 세력되면서 가다 보니까 결국 위에다가 YCC를 포기할 수 있다 하는 입장. 이게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한 달 간격으로 이 4번에 걸쳐서 큰 얘기 되니까 예. 국제사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가 잃다 보니까 오늘 엔달러 환율이 148도 돌파해서 149엔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150엔도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9월에 그 페드 FOMC는 증시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는 국채 금리와 그 다음에 채권 시장, 외환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는 측면에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든가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 이것을 계속해서 거론드렸던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5가지 악재. 가장 급한 건 아무래도 셧다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셧다운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5가지 악재가 있죠. 일단 페드의 매파 악재, 그다음에 셧다운 문제, 그다음에 미국의 자동차 파업 문제.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학생들은 지금 대학을 포기할 정도로 손익계산을 볼 때는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대학 졸업해서 이렇게 사실 그 학자금을 이렇게 받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학자금 상환 기간에서 보면 학생들이 부담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악재가 내년 대선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든 정부는 부담이 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고유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당면한 문제는 지금 홍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셧다운 문제죠. 그러면 홍 앵커가 경제 식견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셧다운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디폴트가 무섭습니까? 셧다운과 디폴트요. 아무래도 셧다운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셧다운은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디폴트보다는 더 위험한 겁니다. 디폴트가 되면 어쨌거나 국가는 운영은 됩니다. 그렇죠. 구제금융 받고 IMF의 구제금융 받고 됩니다. 근데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대국민 서비스 문제가 사실 공무원들이 없어지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휴직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강제 휴직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대국민 서비스를 못 받는다 하는 측면에서 어느 유튜브 보면 디폴트가 셧다운보다 훨씬 무섭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셧다운 문제도 디폴트에 가긴 하겠지만 그렇죠.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셧다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반 경제 성장률을 지출하지 않을 때는 성장률이 급락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지금 셧다운 문제가 장기화될 때는 3분기의 성장률이 5%까지 가다가 지금 일부에서는 4분기 성장이 0%까지 가는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셧다운과 디폴트는 홍 앵커 입장에서는 경제 상식이라 하더라도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문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셧다운 문제를 아시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의 서로 원칙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은 양출재비 원칙입니다. 나갈 계획인 예산을 설정하고 부족해 공권력. 세입에서 부족해 그러면 여기 중부구청에 경찰이 싹 깔려가지고 홍 앵커가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딱지 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맞습니다. 이게 양출재비 원칙입니다. 근데 민간은 홍 앵커는 한국경제TV에서 들어올 걸 생각해서 소득을 생각해서 지출 계획이죠. 양익 제출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우리의 국회라든가 미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캘린더 이어와 피스컬 이어, 그다음에 이 책력과 회기연도가 일치하는 국가입니다. 이건 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걸 좀 서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좀 보기 위해서는 이 캘린더 책력과 그 다음에 피스컬 회계연도를 좀 교체할 필요가 서로 엇갈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바꿔놨죠. 미국은 책력은 1월부터 시작하는데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1월 1일부터 책력 시작하는데 그다음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홍 앵커가 비리를 저지를까 아닐까 하는 좀 한번 장기 동안 나가봐라. 그래야지 후임자들이 뭐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엇갈려 놓는 게 좋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 그 10일서 되는데요. 사실 셧다운 문제 지금
예산 처리가 되지 않아서 셧다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셧다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시청자분이 기억을 하실 것은 2018년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 아마 셧다운 됐는데요. 그때 우리도 이게 방송 중에 미국의 정비, 공항 정비가 다 정지가 되다 보니까 홍앵커가 촥 JF에 내리면 거기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물건을 안 얹어줍니다. 근데 저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안 얹어주면 그만큼 이렇게 화가 나는 것도 없거든요. 예. 그게 2018년에 셧다운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때 임시 예산도 처리가 안 돼서 예. 34일간 미국에서 오면 최장기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실은 그때 집권당은 트럼프 공화당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의 집권당인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 야당입니다. 예. 근데 그때 야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뭐냐 반대를 가지고 셧다운이 발생해서 트럼프 정부에 손상을 가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5년이 지났습니다. 입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의 저주로 바이든 정부가 셧다운 문제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 내년 대선도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셧다운의 어떤 심각성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년 전과는 상황이 아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네. 민주당이 공화당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셧다운이 발생될 때는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국가의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백악관 업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업무가 정지됩니다. 이게 이제 셧다운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공무원들도 사실상 뭐냐 4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사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쪽에 4번에 대한 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비핵심적인 업무를 제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이제 강제 이렇게 휴직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지표가 발표 안 됩니다. 4번 그 각 줄을 4번 쪽으로 좀 예. 쓰죠. 경제 지표가 발표가 안 됩니다. 경제 지표가 안 되면 페드라든가 이런 통화 정책에선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데요.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페드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뭐냐 깜깜이 회의가 되는 거죠. 이런 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런 상태에서 셧다운이 이렇게 안 될 때는 어떤 경제적 파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아주 굵직굵직한 지금의 상황과 비슷해서 한번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예. 2013년이 셧다운 됐을 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컸습니다. 이때 뭐냐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2013년은 테이퍼 텐트림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올 때입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막을. 자, 2013년 10월 달입니다. 셧다운 문제가. 요때 테이퍼 텐트림이 처음으로 나올 때입니다. 긴축이죠. 지금 예. 상황과 비슷하죠. 이때 셧다운이 GDP에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0.2에서 0.6%포인트로 굉장히 충격이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018년 트럼프 정부 때인데요. 요때는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이때 충격이 장기간 34일 지정되는 과정에서 1%포인트 둔화시켰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 2023년 10월에 셧다운이 된다면 어떤 상황일까 하는 측면은 그때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보다 국가 채무가 더 많아졌습니다. 국가 채무를 보면 미 의회 예상을 보면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018년도에는 89%입니다. 근데 지금은 100%입니다. 예. 앞으로 뭐냐? 지금의 만기 상황과 직결되어 있는 2029년을 따지면 107%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높아졌죠. 그다음에 부채가 높아졌죠. 예. 셧다운의 심각성이 사실 이번에 그 장기화될 때는 바이든 정부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대응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텐데요. 실제로 그런 반응들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의 후보는 지금 역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예. 사법적인 리스크만 제외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공화당의 후보로 될 정도로 압도적 지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도 9%포인트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임을 구성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셧다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몇몇의 사람 때문에 이건 상징성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몇몇 사람 때문에 미 국민을 볼모르고 있다. 이게 정치적으로 파퓰리즘의 배경이 깔려 있는 여기에 공화당, 그다음에 미국의 국민 이렇게 되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파퓰리즘이 깔려 있다는 것이 지금 워싱턴 정가의 정치 전문 퍼리네코의 분석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정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예. 보는데요. 왜 그랬을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케빈 맥카시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전시 키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 중간 선거 때 하원이 자 다수당을 공화당으로 넘기면서 공화당의 하원 의장을 사실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앙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는 이른바 셧다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그럽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정부 때 셧다운이 됐을 때는 예. 그때는 연방부채 상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졌던 겁니다. 예. 근데 이번은 5월 말 6월에 부채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타결이 안 돼서 지금 연방부채 상한 한제가 올라간 게 아니고 유예를 시켜서 2025년까지 유예를 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준예산제에서 근근히 버티는 상황입니다. 예. 근근히 버티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셧다운제는 공화당 입장, 트럼프 입장, 그다음에 나중에 포스트 트럼프를 꿈꾸는 케빈 맥카시 입장에선 정치적 이용하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셧다운이 일부에서는 보면 이렇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충격이 적다 하는데 거시경제 충격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분석이 잘못됐다는 게 과거 상황과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돼 잘못된 분석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셧다운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은요. 국제금융시장 그리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인데 9월 FOMC 회의 여파가 있는 상황에서 충격이 의외로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9월 페드 회의가 여파가 예. 증시보다도 국채시장 금리, 그다음에 사실 외환시장 예. 여기에 더 주목해서 보셔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그럴까?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다, 금리에서 채권 투자를 많이 권유하고 채권 관련돼서 굉장히 아주 몰빵을 많이 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셧다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9월 페드 매파 발언 이후에 증시보다 오늘 주식시는 3대 지수가 조금이나마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2018년에 그렇게 트럼프 정부 때 셧다운 때도 증시는 그렇게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증시 흐름을 바꿔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채권 금리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니까 채권 금리는 많이 올라갔죠. 그때 10년물 채권 금리가 2.66%까지 올랐습니다. 2017년 대비해서 25bp, 그때 당시에는 저금리 체제이기 때문에요. 25bp는 굉장히 큰 겁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오늘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어땠습니까? 장중 한때 4.55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마감은 4.53, 54 있지 않습니까? 저 2.66%의 2배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엔 달러 인덱스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승이 돼서 강세가 됐죠. 자, 이번에 보세요. 9월 매파, 페드 매파로 지금 국채 금리가 오늘 4.55까지 올라갔어요. 달러 인덱스도 106까지 올라갔어요. 자,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여기에 만약에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는 2018년에 트럼프 정부 때는 셧다운 때는 국채 금리 올라가고 달러 강세는데 자, 이번에 셧다운 됐을 때는 국채 금리 더 올라가 달러 강세돼 이런 모습에서는 외환과 채권 시장의 영향을 더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을 봤던 것도 바로 2018년 셧다운도 증시보다는 채권 시장 그다음에 외환 시장에 더 영향을 미쳤던 기 때문에 예. 사실 9월 페드 회의 매파를 그런 쪽으로 좀 주목하시고 모두가 주식 할 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채권 시장 지금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 우리의 국내 증권사들이 채권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모 교수께서도 채권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2에서 3년 동안 채권의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돈 묶이는데. 근데 그걸 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셧다운이 우리 채권 투자
그다음에 외환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셧다운이 결정될 시점도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2018년 못지않게 길어질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0월 1일이 안 됐으니까 예. 지금처럼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상적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한번 보겠는데요. 최상 시나리오. 이번에는 이미 물 건넌 상태다. 정기적으로 지키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상 시나리오는 없다. 그러면 차선 시나리오 되겠죠? 차선 시나리오는 피스컬 이어 2024년, 요게 이제 10월 1일부터니까 예. 그 직전에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6일입니다. 근데 직전이 극절에 타결하는 방안. 근데 지금 이 가능성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식 예산 대비해서 임시 예산안까지도 지금 처리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능성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이 방안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금도 가능성이 좀 적다. 그러면 최악 시에는 셧다운 상태로 좀 대선을 맞는 경우 이 정도 이견은 없어야겠죠. 근데 그렇죠. 최악 시나리오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최악 시나리오 갈 때, 자 공화당이 빌미를 잡고 이렇게 지금 셧다운 상태에서 2024년 대선을 맞을 때 예. 공화당이 불리할까 유리할까? 전략적 게임에서 보면 공화당은 불리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 대선을 치르는데 선거 경비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나가. 안 나가. 근데 공화당이 틀어막고 있어서 이렇게 불편을 초래해. 그러면요. 공화당의 아주 핵심적 지지층을 제어하고는 미 국민들이 뭐냐면 공화당의 셧다운을 발생시켜서 지금의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공화당의 절대 표를 주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양당이 정적 명분을 얻은 후에 처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도 양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디스가 자 국가 신용 등급을 영향을 줄 때 예. 셧다운 자체가 올해 2월에 부채 협상 지연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가버넌스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자 민주주의의 붕괴,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붕괴, 미 의회 민주주의 상징이 점령당하는 이런 사태의 주 사람이 지금 뭐냐 바이든 대통령과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2024년이 되니까 극명하게 양보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거버넌스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 거버넌스 때문에 피치도 지난 6월에 부채 협상 때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무디스사 입장에서도 이번에 정치적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국가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부정적 영향이 나오고 있죠. 아직 결과가 안 났으니까 아마 이게 셧다운 됐을 때는 11월 정기에서는 무디스사가 마지막으로 S&P가 2011년 그다음에 이번에 6월 달에 피치 그리고 3대사의 마지막 트리플 A를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이렇게 무디스사가 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셧다운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국제 기준금리가 뭐냐? 자, 미국의 페드 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예. 기준금리라는 정책금리라는 것은 국민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실 그 피부에 와닿는 금리는 아니죠. 이것이 인트리 시스템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타겟팅 올려, 시장금리가 올려, 인트리 시스템이 제대로 됐을 때 올리고 이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로 받아서 나한테 미치는 거죠. 기준금리가 그래서 기준금리가 반드시 나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 예. 2004년에는 기준금리 올렸어. 중국의 국채금 매입해 시장금 깎고 떨어져. 나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영향이 거꾸로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의 미국의 국채금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체감적인 측면의 기준금리다. 자, 미국의 국채금리 올리지 않습니까? 예.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기준금리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의 금리 올려, 우리 국고채금리 올려, 국고채금리 올리면 우리 가계부채 많지 않습니까? 국가채무 증가 속도 높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변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많이 올라가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셧다운이 제 개인적으로는 2024년 10월 1일 2023년 피스칼 이어가 시작되기 전에 좀 극적으로 타결됐으면 좀 바람입니다. 근데 좀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